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문의 힘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작가 오정환님을 모시고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오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을 출판사로부터 받고 조금 읽어보긴 했어요. 네. 재미난 얘기들도 좀 있고, 이 질문들을 어떤 때에 해야 될까라는 고민스러운 얘기들도 좀 있고 해서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책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요즘에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사실 질문이 좀 부족한 환경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오히려 질문하면은 혼나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여러 번 강의를 하고 나서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질문 안 하잖아요. 질문이 없는 사회. 그런데 제가 쭉 보면은 이제 AI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결국 질문이 없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예? 질문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누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잖아요. 있는 답을 찾는 거는 우리 때는 사지선다형 그래가지고 답 찾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답만 찾아서는 있는 답을 찾는 거는 이제 크게 성공할 수 없다. 그럼 뭐냐? 없는 길을 가는 것, 없는 답을 찾는 것, 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꼭 필요한데 아직은 잘 모르고 있더라. 우리는 아직 교육제도도 그렇고 그래서 질문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되면서 모르는 걸 질문을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는 얘가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그렇죠. 창의적인 부분보다는 확인하는 작업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다른 쪽에서 빌려서 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검증하는 것조차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에도 그렇죠.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5개의 큰 챕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챕터부터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첫 번째 챕터는 보니까 행복하고 성공에 대한 얘기가 써 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성공한다 그러면은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높은 자리, 권력 차지하고, 또는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권력은 없지만 또 유명해지는 거 있잖아요. 작가, 유명한데 돈은 못 벌어. 아무튼 명예죠 그거는. 그러니까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갖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기준인데 세속적으로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정당하게 했느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심지어는 형제도 죽이고 조카도 죽이고 세조 같은 경우. 근데 결국 말년에 보면은 엄청 불안해하면서 살잖아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왕이 됐다는 것도 보면 성공이죠. 권력을 잡았는데 근데 전혀 행복하지 않잖아요. 위대한 장군들 나폴레옹 영웅이다 하는데 그 사람은 러시아 침공해가지고 거의 40만 명을 죽이잖아요.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나는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역사에 남겼을 줄 모르지만 그 이름 없이 죽어간 40만 명은 뭐냐? 이거는 성공일지 모르지만 전혀 행복한 성공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그 행복한 성공은 과정도 좀 행복해야 된다.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것과 성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부터 어느 정도 정의를 물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갖고 있긴 하지만 각자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를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행복은 어떤 건지 또 상대가 갖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뭔지를 좀 확립이 돼야지만 그것에 맞는 질문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성공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무슨 성공이야. 그냥 내가 자족하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경차 타면서도 내가 만족해야 되고 그랜저 옆에 가고 벤츠 옆에 가도 꿀리지 않는 자세 이게 나름대로 그건 마음의 부자죠. 이것도 그렇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과정. 우리 뭐 살만하니까 죽는 얘기 하잖아요. 과정은 너무 힘들어. 고진감래라고 하는데 감래는 안 오고 계속 어려움과 연속. 우리 옛말에 왜 뭐 천석구는 천 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근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과정에서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올라갔을 때 그런 고민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민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책으로 들어간다면 행복한 성공의 질문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를 한다라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거기서 저는 행복 빼고 우리 성공을 봅시다. 성공을 봅시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후진적이죠. 그러니까 있는 답을 찾아가는 것,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그거를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좀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도적인 사람들, 선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으면 행복한 성공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하는 성공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건 되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가 과정에도 옳고 그 일을 달성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식의 질문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는 그 행복한 성공 그 다음 장이 이제 나에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더라. 네. 첫째,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야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죠?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이나 희망은 막연하게 있죠.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난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죠. 예.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왜 의사가 돼야 되느냐? 그 의미를 찾는 것. 뭐 우리 뭐 드라마나 뭐 유명한 의사분들 보면은 뭐 우리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런 아픈 사람들이 내가 고쳐주기 의사가 됐다. 이런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의미가 될 수가 있죠. 아니면은 진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진짜 내 재능을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의사가 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가 되는데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건데 뭐 그런 반면에 의사가 되면은 연봉 많대. 뭐 이쁜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사람마다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그것 뭐 나쁘다 좋다는 할 수 없는 그거는 부분인 것 없죠. 같아요. 다만 그래서 내가 왜 그걸 하고자 하느냐 그게 내 의미 찾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액션 플랜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기를 할 거냐. 내가 꿈이 이건데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있느냐. 근데 사실 이게 어렵죠, 가장. 다 높은 자리 가고 싶죠.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갑니까? 그 자리에 가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 또 실천, 이게 있어요. 또 계획은 또 잘 세워놔.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건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질문들을 방법을 찾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목표한 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사가 생각이 나는 게 일본 출신의 메이저리거 이치로가 명예전당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나왔던 건데 꿈과 목표를 잘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당신이 어떻게 노력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추상적인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기 위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실천 항목들을 얼마만큼 몸을 움직여서 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성공으로 갈 수 있겠다. 근데 그런 과정에 있는 질문들이 챕터 1장에 있는 행복한 성공에 대한 얘기가 그러면서 이어져가지고 이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장이 삶을 바꾸는 질문으로 되어 있네요. 그 개인의 삶을 바꾸는 질문에서 그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삶을 바꾸는 질문.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성공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거고 목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면서 이제 삶을 바꾸게 될 텐데
성공한 케이스 사례를 뭐 한두 명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 책에도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 백남준 네. 저쪽에 백남준 아트센터 있잖아요. 네. 예민에 가면은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처음에 백남준 씨가 누군지 모르고 갔을 때는 이게 뭐야 싶어요. 그쵸. 뭐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모르고 왔을 때는 뭐야 뭐 비디오 있고 뭐 막 이런데 네. 백남준 씨 관련된 책을 한 두세 권 읽고 갔어요. 근데 그 백남준의 전기를 다룬 책에 보면은 백남준 한 중요한 질문이 예술이 미술이 꼭 그림과 조각만이 왜 예술이야?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에 왜 그림만 있고 조각만 있고 판화만 있어? 비디오 가지고 안 되나? 다른 걸로 다 할 수 없나? 이런 거를 끊임없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매체를 이용해야 되나? 그분이 막 이게 머리에다가 먹물을 묻혀가지고 막 이런 거 많이 행위예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치열하게 그 질문한 결과라는 거를 알았죠. 그러면서 그 작품이 탄생된 배경과 의미를 갖고 또 백남준 아트센터를 가니까 너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시던가요? 예,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때는 뭐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뭐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제 제가 뭐 강의할 때도 하지만은 그 예술 작품을 보는 게 작가들이 왜 저런 작품을 만들었을까라고 저희 입장에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일단 창의적인 방법을 배우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맞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소설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지 오웰 같은 경우는 그 감시하는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1984년 또는 뭐 독재 권력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동물농장 이런 것들이 그 작가들이 그냥 뭐 재밌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작가들도 치열하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미술 작가 조르주 쉐라라고 하는 그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뭐 미술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을 저거를 어떻게 이 캔버스에 표현을 했는데 빛은 섞일수록 밝아지는데 물감은 섞일수록 탁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물감을 섞어가지고 빛을 표현했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야. 빛은 섞어서 밝은 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물감은 섞을수록 색이 탁해져. 이러니까 물감을 섞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그 색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이 화가가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황색을 내가 칠하고 싶은데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은 이게 산뜻한 주황색이 안 나오니까 빨간 찍고 옆에다가 노란색 찍고 요거 점을 찍는 거죠. 점을 찍었는데 멀리서 보면은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산뜻하게. 그래서 그 쉐라의 그림들 보면은 뭐 2m, 1m짜리 그림을 다 점을 찍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을 찍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물감으로 밝은 느낌을 그렇죠. 줄까에 대한 예. 고민과 그 질문들을 자기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간 거죠. 방법을 찾아가는. 결국은 질문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과학사건, 미술사건, 문학사건, 뭐 정치건 또는 뭐 시민운동이건 그 사람들의 일대기, 뭐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출발은 질문으로부터 한다. 물론 그 질문 전에 뭐 욕망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선행돼야 관찰도 하고 책도 읽고 연구 논문도 읽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서 난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질문의 수준이 그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은 답은 부정적인 답을 얻는다. 긍정적인 질문은 답이 긍정적으로 온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내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 두 종류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지 뭐. 내 팔자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 부정적인 질문 해봤자 아무것도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더 절망하고 더 심각해지면 이제 자살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원인을 찾고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이 잘못됐을까를 생각을 하는 쪽이 낫지. 그렇죠. 야, 이거 해도 안 되나 봐. 네. 나는 왜 그러지? 라는 쪽으로 가면 질문의 태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질문은 결국 부정적인 답을 얻는다. 긍정적인 질문은 긍정적인 답을 얻는다.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질문의 태도가 다르죠. 일단 이제 끈질기게 질문한다는 얘기는 될 때까지 답을 찾는 거죠. 무모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왜 우리 콩코드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포기도 빨리 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실 포기가 가장 쉬워요. 무슨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그 포기니까.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답을 찾기 위해서 답이 안 보이니까 아까 뭐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있는 답을 찾는 건 쉬운데 없는 내가 길을 내야 되고 답이 없는 거에서 내가 답을 마련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끈질겨야 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질문하라. 드라마 속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마라. 그 질문이 멈추는 거면 우리의 낭만은 없어진다. 낭만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나왔던 대사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편하죠. 그게 편한 거죠. 대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종속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그럴 수 있겠네. 이제 이 책을 보면 챕터를 보고 순서를 보면서 제가 3장이 좀 궁금했었어요. 다른 사람 사실 타인을 바꾸는 질문이 내가 내 스스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거는 이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이건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김경민 씨라고 세계 최초지. 그 뇌성마비 피아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안산이 고향인데 그 지성숙 씨라는 그 학원이 그분이 피아노 교습서를 했어요. 주택가에서. 근데 이 김경민이라는 학생이 자꾸 그 창 밑에 와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 연습하는 학생이 연습하는 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뇌성마비니까 이게 속으로 생각했겠지. 제가 무슨 피아노를 배워 했는데 너무 자주 오고 피아노를 이렇게 듣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루는 지성숙 그 원장이 김경미 그때 뭐 중학교 3학년이래나 너 피아노 한번 쳐볼래? 그런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말 걸기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질문일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게. 근데 얘가 오케이 한 거예요. 이 왜 뇌성마비들 손가락이 막 뒤틀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손가락 피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결국 걔가 계속 피아노 쳐가지고 지금은 뭐 행사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뇌성마비 피아니스트가 됐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스운 질문. 너 피아노 한번 쳐볼래? 이 질문 하나가 이 김경민 그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원장님도 관심 갖고 있는 아이의 눈빛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음악이 좋은지 아니 피아노 소리가 좋은지를 궁금했던 거였었고 그 마음에 울림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좋아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나한테 뭔가 하게끔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결국은 질문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죠. 회사를 바꾼 경우도 있어요. 그
도널드 피터슨이라고 포드 자동차 CEO인데 네. 뭐 그분이 사장이니까 그 디자인 파트 이렇게 한 바퀴 삥 돌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환경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사장이 이렇게 사업장 돌면 직원들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다니면서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네는 지금 이 디자인하는 게 마음에 드나? 라고 물어봐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 마음에 드. 이거는 왜 지금 이 사람이 디자인하는 거는 경영진에서 이런 차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 오다를 받아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환경 같으면은 회장님이 물어보는데 좋습니다. 이거 차 나오면 잘 돼.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널드 피터슨 사장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수시로 하는 사람이에요. 직원들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 의외의 대답을 얻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든대 디자이너가. 그래? 그러면 자네가 타고 싶은 차, 자네가 진짜 원하는 차를 한번 디자인해봐라. 그게 그것 때문에 포드에서 이제 세이블이라는 차의 모델이 돼가지고 포드 자동차가 수익 올리는데 엄청나게 공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질문으로 시작한 거죠. 자네는 이 차가 마음에 드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디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일을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실질적으로 마음에 들고 만족도를 높이는 말 그대로 이제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제 동기부여를 시키는 질문도 그렇죠. 그게 동기부여. 이게 삶을 바꾸는 질문에 그럼요. 속하게 되는 거네요. 네. 뭐 이렇게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여러 번 경험을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다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 그걸 이해를 못하는 엄마 아빠들이 많아요. 남일 같지는 않은데. 나도 그렇고 뭐 누구도 우리 뭐 부부가 다 이름만 대고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냐 그래요. 그러면 전 되게 또 이제 현명한 엄마와 현명하지 않은 엄마는 질문이 다르죠. 현명하지 않은 엄마는 애를 잡는 질문을 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너 그렇게 공부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배워서 남주냐?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서방복 없는 뭐 자식복 있겠어? 이런 질문을 한다. 근데 그런 질문 둘이 나빠지는데요. 서방복이 없으면 자식복도 일타 이피인데. 예. 그런 질문을 뭐 100가지 1000가지 해봤자 다음 중간고사 1점도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이제 하소연하는 학부모들한테는 항상 그 꿈이 뭐냐고 물어보라 그래요.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한 가지 사례를 들으면은 진짜 물어봤대 애한테 뭐 평균 뭐 50 몇 점을 받아와가지고 자기는 진짜 살아생전에 그런 점수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꿈을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물어봤대. 야, 너는 이 다음에 커가지고 뭐가 되고 싶으냐? 근데요, 요즘 애들이 꿈이 없대. 되고 싶은 게 없다는 거. 되고 싶은 게 없대. 그 들어온 답이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얘가 질문을 받았잖아요. 엄마한테. 그럼 얘는 그날 밤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고 싶지? 이게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걔를 각성시킨 거죠. 이게 그렇죠. 질문 중요하다.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엄마가 나한테 뭐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어. 그럼 나는 뭐가 되고 싶지? 얘는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죠. 얘가 한 일주일 있다가 엄마 내가 개를 좋아하니까 개 미용사 또 개가 아팠을 때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걸 하고 싶다는 얘기를 조용히 얘기하더래요. 엄마가 애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네 되고 싶은 게 뭐냐, 꿈이 뭐냐. 근데 요즘 애들이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꿈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애는 엄마한테 질문을 받았잖아요. 네 꿈이 뭐냐. 그날 밤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십몇 년을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엄마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뭐가 되고 싶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해.
그 얘들이 병 들었을 때 잘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엄마한테 엄마 나 꿈이 있어. 뭔데? 나 강아지나 뭐 얘들을 이렇게 고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꿈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또 물어보죠. 그래 그럼 너 수의사가 되려면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알아? 뭘 전공해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서 이제 딸과 엄마 사이에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 수의학과를 가려면은 공부 잘해야 되거든요. 그 얘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 거죠. 물론 제가 뭐 뒤에 얘가 진짜 수의학과에 가서 수의사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요 질문까지만 봐도 애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 근데 이게 시작은 뭐냐? 결국 엄마의 질문이다.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은데? 자, 그럼 네 번째가 세상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네. 이게 세상을 바꾸는 질문에는 창의력에 대한 얘기를 좀 안에 집필을 좀 하셨거든요. 네. 창의력과 질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데,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창의력이 뭔가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없는 거, 이 세상에 없는 거를 에디슨처럼 뭐 전구를 만들고, 뭐 이거 당연히 창의력이죠. 예? 그런데 또 다른 창의력은 뭐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것. 예.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었는데 새롭게 보는 것. 이거. 그러니까는 결국은 뒤에 관찰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 평범한 것 중에서 비범한 거를 찾아내는 능력. 이게 다 창의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질문하는 사람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고, 특히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질문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창의력이 생기겠어요? 더 나은 게 없을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나가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창의적인 질문을 찾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라 그랬어.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어. 그런 사람들은 창의력이 없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엄마 말 안 들어야 된다는 말이 오죽해 있는 거예요. 그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어져 있는 과학적인 발전이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세종대왕께서 그 신하들과의 경연, 그러니까 회의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얘기가 질문이죠, 질문. 경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경의 생각은 맞아요. 어떠한가라고 그거, 들었었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것도 다른 각도에서 보고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이제 창의력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도널드 피터슨 포드 자동차도 세종대왕 같은 질문을 많이 한 거잖아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거든요. 똑같. 그게 조직원들한테 창의력을 자극하는 질문이 되는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도 나한테도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었던 방법 그대로 우리가 타성에 젖어가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로만 갈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가 없죠. 사실 리더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리더십 중에 그래도 높은 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는 게 셀프 리더십이거든요. 내가 나한테 질문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 창의적인 결과를 낸 사람들, 제가 이제 이 책을 집필하면서 과학사 책을 좀 봤어요. 그걸 보면은 그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구 땅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대륙 이동설을 최초로다가 제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도를 이렇게 봤는데, 남아메리카이고 아프리카이고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진 모양을 본 거예요. 퍼즐이 그렇죠. 이렇게 붙었다 떨어진 모양을. 근데
그 지도를 그 사람만 받겠느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 사람이 지도를 받겠죠. 받겠죠. 근데 알프레드 베겐엄만이 그걸 보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진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아메리카에 있는 것과 아프리카에 있는 것, 인도에 있는 것과 호주에 있는 근데 화석이 비슷하냐? 이거는 그 동물들이 왔다 갔다 거렸던 증거다. 옛날에 붙어 있었던 증거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알프레드 베겐은 기상학자예요. 지질학자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야, 네가 기상학자 주제에 왜 지질학을 뭘 안다고 대륙 이동설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919년도, 1910년대 그 학설을 처음 대륙 이동설을 제기하는데 인정받는 게 1960년대 와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요. 이 사람 알프레드 베겐은 누구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 자기한테 질문한 거죠. 왜 이 지도가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돼 있을까? 이거 혹시 옛날에 붙어 있었던 거 아니야? 이 질문이 되겠죠. 그 질문을 자기한테 하면서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이거 해볼까? 네, 그렇죠. 라는 생각에서 이제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고 이제 과학적인 증거들을 계속 찾아가는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과학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증명해내지는 못해요. 베게너가. 후대 학자들이 이제 증명을 해내서 1960년대나 비로소 와가지고 이제 또 그 생리학자라고 있어요. 그 이제는 우리 왜 위장에 그 세균이 산다.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학자가 로빈 워런이라는 생리학자가 위를 관찰하는데 박테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름도 없었죠. 나중에 이제 그게 헬리코박터균이 그렇죠. 되는 건데 위에 어떻게 세균이 박테리아가 있지? 왜냐면 그 전까지 이게 이 사람 79년도 얘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그걸 본 게 위는 위산이 워낙 독해가지고 이 살 수가 없다. 세균 박테리아 살 수가 없는데 자기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근데 주로 어디서 많이 발견되느냐? 위궤양이나 위염이 발견되는 곳에서 그 박테리아가 많이 발견이 찾아냈단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선배 학자들이 야 어떻게 그렇게 위에 야 뭐 닭뼈를 먹어도 다 삭혀낼 정도로 위산이 강력한데 그 박테리아나 못 죽이겠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셜이라고 하는 또 생리학자 동료 학자가 같이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그 왜 헬리코박터균을 마시기 전에 위 내시경 사진을 찍고 예.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은 거예요. 마신 다음에 진짜 위험이 걸린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결국은 2005 보세요. 79년도에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2005년도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한 건데 시작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보던 것들과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정설로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비판적인 사고 그렇죠. 뭐 이런 질문들이 그게 들어가 비판적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특히 이런 AI 시대에 사실 그 뭐 이렇게 네이버 검색해 보면은 쫙 나오고 그렇죠. 챗 GPT에다가 뭐 해도 쫙 나오잖아요. 그거를 진짜로 믿어. 그런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가 안 되는 무조건 다 우리 아까 뭐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게 증거가 있어? 저게 사실이야? 저렇게 주장하는 배경이 뭐야? 라고 하는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럼 자기도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 이거 맞네? 이건 거짓말이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이 그런 걸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AI를 지금 뭐 되게 다양한 AI 모델들이 있어서 쓰고 있으면서 지금 문제는 그 AI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의 신뢰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거를 기업에서도 쓰면서 이거를 다 점검하는 프로그램들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AI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AI를 검증하는 것들이 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축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독서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선생님 책을 왜 읽어요? 검색해보면 다 나온대. 우리나라 역사도 뭐 하다 보때 우리 조선 실록도 다 찾아보면 나와요. 다 나온데 굳이 뭐 공부할 필요가 없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가 그런 분한테 학생이고 뭐 어른들도 그런 사고방식, 아니 뭐하러 공부를 외워? 다 있는데 찾아보면 있는데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냉장고 안에 음식을 가득 채워 놓는다고 해서 배가 부르느냐? 결국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요리를 해서 내가 먹어야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지. 냉장고에 음식 가득 차놓고 나 배불러 만족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다. 포털 사이트고 어디건 지식이 많이 있고 언제든지 내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읽고 내 지식화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지식이 쌓이는 것, 배경 지식의 새로운 배경 지식에 쌓이면서 지식의 전 빅뱅이 일어난다 그래요. 생각의 확산. 그 결국 이게 충돌하고 뭐 그 유추도 하고 은유도 하고 뭐 다시 관찰도 하고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뒤집어도 보고 뭐 거꾸로도 보고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거지, 머릿속에 아무 든 것도 없는데 뭐가 이게 생각의 확산이 되겠어요. 내가 아는 만큼 생각하는 건데. 그럼 책을 보면서도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하고 그게 비판적 그게 질문이죠. 그런 실험을 하게 된 계기, 예를 들었다면 예. 또 이런 결과가 나왔던 이유를 찾아나가는 질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됐던 시점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것들이 그런 거죠. 독서에 필요한 질문이다라고. 그럼 당연히 그런 거죠. 그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그 일본인 심리학자인데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뭐 진짜 경제학을 평생 공부한 사람도 노벨상 받기 힘든데 이 사람 심리학 박사고 대학원에서 심리학과 학생들 가리키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받은 게 뭐냐? 결국은 비판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인간이란 뭐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 아래 경제활동을 한다. 쉽게 뭐 풀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돈 쓸 때 생각 많이 하고 내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은.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감정적으로 돈을 쓸 때 많지. 내가 하는 게 아니 500만 원짜리 핸드백이 왜 필요해? 그거는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 어깨를 으쓱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런 강의하면서 제가 한 예로 들은 게 있어요. 한 30년 넘을 전에 내 친구가 진짜 대학교 교직원인데 그렇게 좋은 차가 필요가 없어. 좋은 차를 나타났더라. 그래서 야, 너 뭐 걸어서 직장 다니고 이게 좋은 차가 왜 필요했냐 그랬더니 자동차 영업사원에 와가지고 선생님 왜 결혼을 못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없어, 좀 소개 좀 시켜줘 그랬더니 선생님,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차가 없어서 결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차 이제 모델을 보여주면서 카메라로 이 차를 딱 구매하셔가지고 옆에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태우고 뭐 대부도로 서해안 뭐 동해안으로 쫙 드라이브 다니면서 회도 먹고 그러면은 왜 장가를 못 가겠느냐 그랬더니 그럴 듯 해가지고 그 차를 잘하네. 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합리적인 판단 아래 돈을 쓴 게 아니잖아요. 순위 감정, 그렇죠. 판단에 돈을 쓴 거지. 데니얼 카너먼은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봐라. 사람이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 아래 경제활동을 하느냐. 때로는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돈을 쓴다. 이 이론을 발표한 거예요. 경제학하고서 한 심리학은 연결이 되긴 하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합리성 경제 모델이냐, 예. 제한된 합리성 경제 모델이냐, 뭐 이렇게 나가긴 하는 부분인데, 그 자동차도 아까 말씀하신 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자동차의 마케팅 중에 하나가 사실 승차감을 하는 게 아니고 하차감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감성 마케팅 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동창회를 갔는데 학교에서 동창들이 모이는데 저기서 괜찮은 차가 오는데 예. 내릴 때 누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쵸, 야, 너 성공했구나. 예. 이런 그 하차감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역시 그것도 경제하고 연결하는 그렇죠. 심리학이네요. 근데
데니얼 카너먼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래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판단에 경제활동을 해. 그냥 받아들였으면은 행동 경제학이라고는 학문이 안 나왔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그래? 내가 한번 따져볼래? 여기서부터 질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진짜 그게 맞아?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생각에 관한 생각 책이 있어요. 데니얼 카너먼이. 그것도 한 600쪽 되는 책. 거기 보면은 실험이 엄청 많이 나와. 이렇게도 실험을 저렇게. 그럼 결론은 뭐냐? 인간은 이제 합리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때도 있지만 진짜 많은 경우에는 비합리적으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다. 그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아유, 교수님도 노벨 경제학상 다 아는 건데 그거를 학설로 발표를 안 해가지고 못합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도 그 내용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할 거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내 지식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되고. 그렇죠. 그럼요. 예. 또 그러면 지금 독서 모임들 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주변에 가끔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보면서 같이 토론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책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왜 그 확증 편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읽어. 편식을 해야 돼. 편식을. 신문도 한겨레 신문만 보면 안 되고 조선도 봐야 되고 한겨레도 그래서 이쪽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골방에서 독서하면은 내가 읽고 싶은 책만 읽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런 것만 내 마음에 드는 데만 줄쳐가지고 보는 거예요. 고집센 노인네가 되는. 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죠. 근데 독서 토론을 하면은 같은 거를 읽었는데도 생각이 다 달라. 다르고. 다 달라. 또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독서 토론 간다라고 그래서 하면. 멱살 잡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복덕방에서 할아버지들 정당 누가 오늘 이제 하면서 싸우듯이. 정책위는 어디 가서 하면 네, 안 돼요. 이 책 독서 토론에서도 그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래서 리더가 되게 중요한데, 리더가 이제 그 잘 조정하면서 하면은 나는 이걸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네. 이거 깨닫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게 창의적인 면에서도 되게 좋고, 특히 이제 기업에서 독서를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그 독서를 권장하는, 물론 이제 비판적 질문을 해서 창의적인 뭐 문제 해결을 찾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 능력. 특히 리더들한테, 리더는 옛날처럼 뭐 70년대처럼 뭐 조금 또 걷어차면서 일 시키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말로서 동기부여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도 볼 줄 알고 저렇게도 볼 줄 아는 사람이 이 공감적인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지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다들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이제 몇몇 년 전부터 쭉 나오게 됐던 것들은 우리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왜 의사소통이 안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작가님 말씀하셨던 확증 편향이 있는 것들도 되고, 또 내 주장을 하려다 보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 부분들도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에 제한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서구와 다르게 토론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를 하면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공격한다고. 예,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낸 의견에 반대하는 건데, 내 이 오정환이라는 인간, 왜 저 사람 나를 싫어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고쳐져야지 자유롭게 되지. 특히 그게 이제 나의 어떤 그 생명 여탈권을 쥐고 있는 우리 회사 사장님이다. 그러면은 사장님 의견에 반대 의견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사장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야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사장님이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반대를 하고 싶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의 의견도 개인의 한정되어 있는 생각 속에서 나온 부분이고 또 다른 그쵸. 생각이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어떤 책에서 얘기하는 두려움 없는 조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세종대왕 같은 경우가 그런 리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 굳이 왜 세종의 예를 들었겠어요? 다른 왕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세종께서 예. 하셨는데 또 세종한테는 황이라는 또 서브 역할을 잘 해줬던 사람이 하나 딱 그렇죠, 예. 세종이 이렇게 얘기를 못하면 본인이 가서 이제 해결하고 오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것도 조직도 각자의 역할에 맞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 토론을 했을 때건 아니면 의견을 모을 때건 또 이제 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리더가 있어야 좋은 조직원이 생기더라고요. 또 좋은 조직원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좋은 리더가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이 독서를 통해서 좀 훈련되고 이렇게 다시점, 다각도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시야, 이게 결국 창의력에도 연결되고 의사소통 다 연결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뭐 미래에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고집불통, 뭐 나만 오라, 뭐 이거 가지고는 이제 그 성숙한 사회에서는 리더로서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작가님과 쭉 오면서 이제 지금 독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 장에 있는 예.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행복한 성공과 자신의 삶과 타인에 대한 얘기, 또 세상을 바꾸는 것들, 또 책을 좀 보면서 그 책 안에서 질문하는 것들이 이제 이 질문의 힘이라는 것에 남겨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책들을 꽤 여러 가지를 쓰셨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저는 옛날엔 세일즈에 있어가지고 세일즈도 질문, 뭐 영업 질문으로 승부하라 책이 있고, 그다음에 요 책의 이제 전작이 성공 질문으로 승부하라, 게 2009년도에 나온 책이고, 그 동안에 이제 질문의 매력에 뭐 빠졌다기보다도 하여튼 질문을 쭉 관련된 책을 많이 보고, 뭐 내친김에 막 코칭 공부해가지고 코치 자격증까지 따고, 또 그 주변에 코치들이 많아요. 또 다른 코치하고 같이 책 공저도 해서 낸 거 있고, 뭐 또 코치 이런 질문법에 대해서 그냥 강의도 많이 하고 뭐 그랬죠. 예. 그래서 계속 하나의 본인의 아이덴티티라면 질문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예.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시문사답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쓴 게 있는데, 시는 질문은 많이 하게 하는데 답은 안 가르쳐줘. 시는. 답답하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시에서 얻은 질문을 가지고 답은 역사 속에서 찾는 그런 시문사답의 책이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질문에 대한 관련된 저술들을 좀 냈죠. 예. 오늘 질문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에는 이제 그 작가님이 다른 책까지 좀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예. 이 시간 쭉 이어져 오시면서 마무리에 요 얘기는 좀 하고 싶었는데 사회자가 질문을 안 해서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얘기하다 보니까 좀 까먹었다라든가 마무리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요? 그 요즘은 이제 뭐 영상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안 읽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염려하는 사람들은 뭐 영상으로 지식을 습득하면은 특히 이제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책을 보거나 그러면은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8초 인류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8초마다 새로운 게 뭐가 탁탁탁 뜨니까 집중이 8초밖에 못 된다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 해서 뭐 그런 영상이나 모바일을 전혀 우리가 배척하면 안 되고, 시대가 또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크고 있는데 뭐 영상으로 많은 것들을 예, 정보를 얻는데, 그래서 영상으로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텍스트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손잡이를 되게 해요. 한쪽에는 책, 한쪽에는 영상, 텍스트와 뭐 디지털, 이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뭐 제가 예를 드는 게 뜨개질 배우는 법,
뭐 골프 잘 치는 법은 글로 읽는 것보다는 진짜 하는 거를 보는 게 봐야죠. 훨씬 낫죠. 네. 수영 잘하 이런 우리가 지식을 얻는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영상이 더 유리할 수가 있고 또 빨리 책 한 권을 읽어야 될 걸 빨리 얻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정보를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얘기했던 거지만은 내가 지금 이 꿈이 있는데 이 의미는 뭘까? 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이런 것들은 진짜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골똘히 생각해야 될 것은 독서를 깊이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영상보다는 텍스트가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요새 젊은 것들은 뭐 집중력도 없고 뭐 짧게 보고 끝내려 한다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텍스트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면 뭐 태어나자마자 엄마 얼굴보다 핸드폰을 먼저 봤다고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권장하는 거는 한쪽만이 유리한 게 아니라 두 개 다 양손잡이로 가야 된다. 요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양손잡이를 있으면서도 늘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질문을 해라. 그렇죠. 질문을 해라. 근데 이제 뭐 영상을 보든 텍스트 책을 보든 질문하는 자세 그래야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다. 네. 질문하면서 자기의 생각도 넓어지고 그 넓어진 생각만큼 본인의 목표치에 다다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질문의 힘 책을 출간하신 오정환 작가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괜찮으셨는지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를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